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전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청 간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당정청이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사이에 이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투기 조짐이 불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방송사에 출연해서 그린벨트는 한 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겁니다. 이에 앞서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 서울시 반대 논란을 푸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어제 이 청와대는 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당정청 간 의견 조율이 된 건가? 이처럼 이제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정청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 그린벨트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초동, 이 내곡동과 이제 강남구 내곡동, 이 서초 우세곡 이 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뭐 인근 집값이 뛰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하기로 했다고요. 어제 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도심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6.17 규제 피해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한 300여 명이 종로에서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이제 위헌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는데요. 네. 정부 역시 규제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과 분양권을 한 개씩 소유한 사람은 현행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 이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그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잠재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한 사모펀드가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걸로 보입니까? 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동 아파트입니다. 한 동, 46가구 통째로 약 420억 원 가량의 국내 사모펀드가 사들였는데요. 이 아파트를 사들인 곳이 국내 최대 부동산 사모펀드 자산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앞으로 리모델링돼서 새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 개인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다가 사모펀드 업체인 이지스 운용에게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가 강화하는 시점에서 이 큰 손인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를 앞두고서 부동산을 간접 매입한 이른바 우회 투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법인에 물리는 세금이 일반 개인에 비해서 싸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재테크다라고 보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지스 측은 해당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고 투자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우회 투자를 부인하면서 정부의 강화된 이 조세 정책을 따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다른 주제를 볼까요? 정부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다음 달 17일,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을 시작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8월 17일이 월요일인데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토요일부터 4일간 연휴가 가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내수 회복, 코로나에 지친 국민, 의료진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이 17일을 공휴일로 검토를 지시한 건데요. 올해는 6월 6일 현충일, 또 8월 10월 광복절 모두 주말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휴일수가 줄어든 것도 고려가 됐고요. 또 4월 연휴가 생기면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이제 메르스 유행 당시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8월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요. 또 2016년에도 5월 6일을 쉬게 해서 어린이날부터 나흘 동안 황금 연휴 특수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공휴일 지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쨌든 관계부처에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만큼 지정의 무게가 실리는데 한편 정 총리는 이 공공도서관, 미술관, 편의시설이 이제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 그리고 전자출입 명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휴가철 막바지라서 여전히 휴가철이어서요. 이렇게 하루 더 임시 휴가 공휴일을 지정하면 뭐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 격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분산해서 나가는 효과도 있고요.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그만큼 내수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출근길,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주말 사이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게 명쾌하게 풀어줄 정치용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정치용병의 용,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정치용병의 병,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그린벨트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검토한다, 반대한다, 논의한다 하더니 정세균 총리가 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두 분 모두 의원직을 서울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하신 입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쨌든 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실제로 부동산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과 임대 양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잡는 데 효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일 것이고 또 현재는 우리가 이제 허파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기보다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존에 우리 원도심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서 부도심까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이 오래된 도시에 고밀도 개발, 그러니까 타워형 고밀도 개발을 하되 4차 산업혁명 개념을 갖다 거기다 결합시킬 수도 있겠죠. 가령 녹색 그린 개념을 포함하여 에너지 제로 주택이랄지 혹은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그 팬데믹에 대비해서 스마트팜을 결합시킨다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적 결합 개념을 결합해 갖고 새로운 거주와 직장의
결합, 직주결합이랄지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 미래 세대에 대비한 그런 개념 같은 걸 갖다 혼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정부 당정청 진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수학 고차방 정직 풀 때는 네.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근해 공식 써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기가 뭐라고 그 터무니없는 자체 개발한 공식으로 풀다가 문제 틀려놓고 선생님한테 이거 답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에요. 네. 이건 뭐 답은 나와 있어요. 공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을 늘리려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풀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말을 들어야지. 본인들이 입장 바꾸기 어렵다고 계속 고집 피우다가는 그야말로 다 끝장나는 거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이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세 가지 옵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는 일관성이 없어요. 뭐 도대체가 뭐 일주일 사이에 그 주체들 8명인가 9명 나와서 다 다른 소리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린벨트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공급 충분하지 않다. 이런 소위 무일관성이 오히려 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 믿겠어요. 신뢰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패의 관건은 신뢰인데 누가 이 정부 말을 믿겠어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을 풀려면은 우리가 옛 속담에도 디딜방아 찔 때도 손 넣을 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테러를 만들어줘야죠, 사람들한테. 그래야지 무언가 이 현재 있는 이 수요 공급 차원에서 누군가 물건을 팔고 누구를 살 수 있는 이런 퇴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방어놓고 하니까 풀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아마 이제 보름 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전세가 이미 벌써 아주 정말 끔찍한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전세 가격은 너무 빤하잖아요. 이 전세 가격이 높다던 치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낮으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어요, 전세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금을 올린다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돌려버리니까 보세요.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대출만 받을 수만 있으면은 대출 이자 갚으면서 전세로 살면 나중에는 다 그게 자기 돈이잖아요. 근데 월세로 돌려버리면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높으면 이 세입자는 정말 죽을 노릇이죠. 가뜩이나 임금도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가 그만큼 더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곧 이제 8월 달에 가시화될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전세값은 전세값대로 못 잡고 그다음에 이 전세가 단순히 아파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빌라까지 번지는 최악의 경우에 달할 것 같아서 걱정이고, 이 정부 잘못했으면 근해 공식 안 풀어서 문제 틀렸으면 다시 근해 공식 찾길 바랍니다. 김정일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는 답이 아니다. 재건축 재개발 제한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의 산무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고 퇴로가 없다. 이 부분 먼저 짚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로. 물론 이 정부가 아직 결과로서 성적표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정부 갖고 있는 기본 철학 그 자체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나는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공급 확대이죠. 수요 억제는 유동성 관리하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택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거주 이후에는 다 정리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공급 정책을 적절하게 결합하지 못한 거, 이런 면에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제압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지금 중요한 건
저는 먼저 골프는 안 합니다만 그립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자꾸 이제 자세가 흔들리는 거죠. 네.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네. 계속해서 이제 오비가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원 자세, 자기 자세를 잘 유지한 거 네. 자칫하면 이제 슬럼프에 빠지죠.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궤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어떤 원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시장의 수요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골프는 안 치지만 지금은 그립을 안 놓칠 때가 아니라 골프채 바꿔야 된다니까요. 껍질 바꿔야 아니 지금 답은 딴 데 했는데 지금 다른 거 찾으려고 하니까 또 엉망이고. 네. 아니 뭐 아직 이 정부가 결과를 못 내놨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결과 못 내놓는다고 자꾸만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만천하가 다 알고 있어요. 전 정부 전전 정부 5년 동안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 더 올랐다는 거. 그건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죠. 그러니까 집은 이 거주 목적으로만 한다라고 하는 공자님 말씀이 집값 못 잡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 공급 늘려야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서 이 집값이 잡힐 수 있죠. 다음에 이 재개발 재건축 한다면 당연히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서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이 생기죠. 예. 그 사람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거 잡는다고 했다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 생에서 집 사기는 틀렸다.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몇천 명, 몇만 명 돈 버는 거 못 보겠다고, 그걸 못 보겠다고 하다가 몇십만 명, 몇백 명 이렇게 정말 이 생에 집 못 사겠다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일 초래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범하지 말고요. 네. 그린벨트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풀어서 그걸 적절하게 어떻게 그 소위 초과 수익을 적절하게 환수해서 그 돈으로 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또 이 물꼬를 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립을 바꿔야 된다. 네. 골프채를 바꾸자는 얘기죠. 골프채 바꿔야 된다. 네, 저는 그립을 놓치면 안 된다. 네. 지금 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갖다가 네. 다 회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배적인 나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7.10 대책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법인이랄지 주택임대 사업자랄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는 이익을 다 회수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주택의 기대이익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구멍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정책을 완성했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적절한 정도의 어떤 공급,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저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원도심의 새로운 개발인데. 네. 재개발 재건축이 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허가가 안 났던 것도 아니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 일관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 유지를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급원을 갖다 찾는 것.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한다고 해서 1년에 서울에서 공급될 수 있는 숫자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공급을 찾는 게 중요하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반대한다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인데요. 왜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에 훈수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사실은 나오고 있고요. 참 뜬금없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아냥 듣는 거 아니겠어요. 국무위원이니까 자기 한마디 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 할 수 있죠. 그럼 그 얘기를 대통령한테 직접 하시든지 대통령 실장이나 정책실장한테 가서 비공식적으로 이거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걸 밖에다 대놓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누구 말 맞다나 언론 노출증 환자 아니냐. 아니면은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눈독 들인다라고 하는 얘기 듣는 거예요. 지금 추 장관 중대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소위 박탈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유로 든 게 검언유착 수사 아니었어요. 네. 그게 바로 채널A 기자하고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한동훈 검사장 간에 유착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몰아붙이면서 네. 윤석열 총장의 소위 고삐를 낚아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지금 이 상황, 며칠 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KBS가 이 채널A 기자하고 한동훈 이 검사장 사이의 수사 기록을 보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받았죠?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피의사실 유포 금지가 네.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들이 진상을 그러니까 소위 진실을 원하는 검언유착에 네. 이 진실을 밝히는데 자기 일을 해야지. 예. 이 부동산 정책 갖고도 여기 와서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은 괜한 오해 받을 수 있다란 그리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손해만 볼 거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너나 잘하세요.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근데 그 말 뒤집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본인 일을 검언유착 수사를 포함하여 사실 마무리했고 어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싸움에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일에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다 계산이 있겠죠. 계산이 있을 텐데 그 계산이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 김용태 의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 계산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계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야당이 그 계산을 갖다 성공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 시절에 또 혹은 그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조지 헨리 박파라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쪽이죠. 그 얘기할 때 일관성 있게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부동산하고 금융을 갖다가 분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유동성 관리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짐작은 갑니다만 그러니까 금융은 일정한 공공성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돈을 갖다가 모아서 그것을 기업에 투자를 해서 경제를 갖다가 선순환시키는 일종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실핏줄이 썩은 핏줄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냐. 부동산을 가게 되면 아마 그런 개념은 그런 정도로 이해는 합니다. 네. 자, 그린벨트 얘기까지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과 서울에 여성 후보 공천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 후보로 대중적인 지도가 있는 추 장관 방금 말씀하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여성 후보를 내세우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해서 민주당 당원 당규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저기들 무슨 여러 가지 무리일으키는 그 후보 때문에 그 재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안 내겠다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 있다고 그러대요.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만 국민들한테 우리 당원 당규가 이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낼까요 말까요. 국민들 요새 피곤하신데 그런 거 갖고 국민들한테 부담 주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본인들이 판단해서 우리는 당원 당규 있지만 그래도 이거 손해나는 짓을 우리가 해선 되겠느냐 시침 뚝 따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염치가 있는 정당인데 우리가 괜히 당원 당규 만들어 놓고 국민들 이렇게 부담 안 드리겠다라고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민주당이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 결판 날이라고 봅니다. 이 당원 당규의 이제 맥락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 개정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여야 합의로 선거법에 포함시키자 하는 제안이 있었죠. 자당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가령 선거법만 해도 우리가 그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이 그렇게 큰 경계선에 있는 것이냐. 후보를 갖다 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또 다른 법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이나 기타 법으로 규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것이 검찰의 어떤 탄압, 악용 이런 것도 전제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반론 때문에 사실 여야 합의로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도덕적 책임 의식을 갖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실제로 내년 아마 그 4월에 있을 이 보궐선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비 대선, 민의 대선의 성격을 갖잖아요. 네. 선거는 정당은 뭐 국민의 지지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그런데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해도 그 지지자들이 결국은 권력을 향해서 가는 게임에 대해서 그 멈춰서 있을 때 지지자들이 실망하거나 지지를 철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에 도덕적 선한 의지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후보를 안 내기는 어려울 저 말씀을 들으니까 네. 우리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취했던 위성정당 창당이 생각나네요. 본인들은 절대로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예.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만드니까 어쩔 수 없다. 도둑놈 잡으러 출동하겠다 해서 네. 자기들 말 뒤집고 네. 그 더불어시민당 위성정당 창당했잖아요. 아마 저 말씀대로 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이 성범죄 때문에 그 시장이 이 피소되거나 자살했지만 네. 그냥 놔뒀다가는 다음 이 지자체장이 그 더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나서겠다 아마 이렇게 나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 문제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염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겠죠. 네, 염치가 있어야 된다. 네. 애초에 그 위성정당 문제도 저는 당내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뭐 제가 맨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는 선한 의지를 갖고 정치를 해야겠다. 그 선한 생각이 정치에 관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 정치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위성정당 문제로 결국 자기 논리가 뒤집어질 수가 있다. 네. 애초에 대통령 직선제하고는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는 선거법을 왜 만드냐 하는 비판을 했었는데 네. 결국 이 문제도 뭐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출발선상에서 잘못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민주당은 뭐 굉장히 고민을 하겠지만 특히 다음 이제 후보 네. 다음 당대표가 네. 사실 이 짐을 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4월 7일 날이 우리 미니 대선 예비 대선이 실시되는데 다음 민주당 대표가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짐을 짊어질 것이고 뭐 통합당 입장에서 그럴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사실 1년을 달라고 했는데 시간을 1년 동안 자기 실력을 보일 그런 기회가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거론되기도 하는데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네. 야권 입장에서는 네. 너무 좋은 일이죠. 네. 그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는 네. 사실 매우 경쟁력 있는 그 정치인이죠. 예. 사실 지금 야권으로서는 서울시장이든 대권 후보든 간에 그 후보 자체보다 그 후보를 뽑아내는 과정의 역동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진 게 따로 없어요. 권력 자원이라는 게. 어떻게든 이 국민 여러분들 이 관심이 모일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그 장에서 뭐 각양각색의 후보들이 나서서 네. 자기들의 이 경륜을 펼쳐나가면서 네. 서로 치열하게 맞붙어 싸우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역시 썩어도 준치다라고 해서 원래 기존 정치인이 그 후보를 거머쥘 수도 있고 이렇게 무언가 가변성이 있는 역동성이 결국 우리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이 힘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대표께서 뭐 서울시장이 됐든 대권 후보가 됐든 이런 판이 열렸을 때 기꺼이 야권의 한 축으로서 뛰어드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야권의 후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민들의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선택지를 넓혀주는 우리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 바로 올인하고 싶을 텐데 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살살 할 수도 없고 네. 야권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할 때 살살 하면은 살살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못 되면 그만큼 타격을 받고 대선 도전에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살살하지 않고 어떻게 단일 후보가 됐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겼다. 그 경우는 본인이 다 지금 손에 줬다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를 갖다 놓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 논쟁은 아마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내년은 어차피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상 드문 4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선거에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세 번의 정부 선거 승리를 한 게 최고 기록인데 이번에 그 기록 갱신해서 지난번 총선까지 정부 선거 4연승을 했단 말이죠. 사실 여기서 5연승, 6연승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랄지 부동산 문제랄지 또 남북관계랄지 연금개혁이랄지 이런 거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를 갖고 평가를 받아야 할 시기고요. 그래서 지금 평이한 마음 자세를 갖고 내년 예비대선, 민의대선을 갖다 치르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다음에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상한 생각을 갖고 이번에 임해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지금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안철수 우리 국민의당 대표. 미래통합당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야권에서요. 그다음에 우리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오래전에 국회의원을 하셔도 현재 정치 현장에는 떠나 있지만 홍정욱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기 난처하니까 제가 하나 보태드릴게요. 김영태 의원도 올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름이 거론되는 거고 이제 레이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되겠지만 이 수도 서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이제 내년 시점에서는 4년이겠죠. 정말 국민들 잘 먹고 살게 해줬는지 이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더 강해야겠죠. 나아가서 이 천만의 수도 서울, 이 세계적인 국제도시 수도 서울이 정말 그에 걸맞는 발전을 해왔느냐에 대한 또 심판이 있겠죠. 하여튼 이 모든 거를 다 가늠하는 이 선거가 이루어질 거고 그 선거에 출중한 여야의 후보들이 맞붙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전 의원께서 그러니까 김영태 전 의원이 앞으로 서울시장 유력한 후보로 나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야권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후보를 내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직접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 통합당 내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한 번 했는데 또다시 시장을 갖다가 돌아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결국 나경원, 김용태, 김선동 의원 이런 정도가 레이스를 펼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마치면서 청취율조사 안내 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청취율조사 기간입니다. 전화조사 받으시면요.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이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4부에서 맛있는 보양식 이야기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네, 아무래도 절기가 절기다 보니까 세계 각국의 보양식 이야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복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초복. 네. 갖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이 왔죠. 중복에 갖고. 네, 이제 말복이 올 거고요. 예. 자, 다른 나라의 보양식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우선 이렇게 더운 여름에 보양식 찾는 이유 일단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보양식이라는 것은요,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이 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해병의 증세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우리 신체를 본래 기능대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보양식 문화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현대의학에서는 요즘에는 오히려 네. 영양 과다가 아니냐, 영양 보양식이 좀 오히려. 필요한 시기이냐라는 것을 의문을 좀 갖고 있기는 하는데요. 예. 그렇다는 거는 이 보양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단백, 네. 고지방, 예. 고칼로리 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과거에는 예. 부족했던 영양소를 이제 때를 맞춰서 네. 챙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럼 요즘은 오히려 몸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낫겠네요. 몸을 위해서는 안 먹는다기보다도 예. 어떤 음식을 보양식으로 맞춰서 먹느냐를 개인이 제대로 판단해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나라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보양식 어느 나라에 무엇입니까? 예,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한국 문화권에서는 많이 챙겨 먹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평생 한 2번 먹어봤나요? 이거 비싸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불도장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네, 불도장에 많이 들어봤죠. 예. 이게 부처님이 담을 넘는다, 보살이 담을 넘는다라는 뜻의 요리 이름인데요. 예. 이걸 이제 불도장이라는 수프를 끓이다 보면은 굉장히 향이 좋기 때문에 이 부처님 그래서 절에서 수행하는 사람도 담을 넘어서 먹으러 온다. 스님이 담을 넘는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음식입니다. 예. 중국에서 가장 비싼 요리의 대표 주자인데요. 예. 들어가는 재료가 해삼, 전복, 상어지느러미, 닭가슴살, 돼지발굽의 힘줄, 육해공에 아주 비싼 재료라는 건 다 넣어서요. 예. 주재료가 30가지, 보조재료가 12가지. 예.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푹 고하는 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불도장 저도 사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마 하는 식당도 많지 않고요. 하는 식당도 아마 전날 예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불도장 외에 또 다른 보양식 무엇이 있습니까? 덥고 습한 날씨가 주로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보양식이 있는데요. 바쿠테. 최근에 국내에서 한 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조금 익숙해진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쿠테. 여기 들어가는 재료가 비주얼을 보시면은 딱 우리나라에서 먹는 갈비탕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갈비탕. 네, 하지만 소갈비가 아니고 돼지갈비를 사용을 하고요. 돼지갈비요. 돼지갈비에 이제 계피, 정향, 버섯, 당귀, 마늘 이런 성질이 이제 뜨겁다고 얘기하는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한약재를 넣고 끓여서 만든 음식입니다. 사실 싱가포르에서 처음부터 먹었던 건 아니고요. 싱가포르가 이제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먹었던 일종의 이주 노동자들의 보양식이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원래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중국 인구도 있고 이제 말레이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거 드셔보셨습니까, 박구태? 저 이것도 안 먹어봤죠. 이거 국내에서 종종 생기고 있어요. 싱가포르 전문점이. 아, 그래요? 벌써요? 네. 아주 좀 색다른, 갈비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 시내에도 그런 게. 제가 한번 갔던 것이 부산에서 먹어봤어요. 부산에서요? 네. 부산에서 한번 경험을 했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도 현지 분이 하시는 식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베트남에도 보양식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 라우제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나 주재료인 고기를 넣고요. 13가지 약재를 넣어서 끓인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또 염소탕입니다. 염소탕이요? 예. 사실 한국에서도 염소를
백숙으로 먹긴 먹죠. 네, 먹었죠. 예. 많이 먹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네네. 흔히 먹는 음식이라고 하고요. 죽순, 연근, 뭐 연밥, 구기자 같은 걸 넣고 고기 냄새를 좀 잡은 다음에 고기가 염소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베트남 왕족이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었던 보양식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에 그럼 뭐 이건 어떤 일종의 뭐 전골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베트남 전골, 베트남 염소 전골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탕과 전골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궁에서는 왕비들이 산후조리용 음식으로도 먹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용으로.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확실히 보니까 아시아 쪽이니까 뭐 마늘도 집어넣고 이렇게 고아내고 하는 면에서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유럽 쪽도 보양식이 당연히 있겠죠? 유럽 쪽 보양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권으로 넘어가면서 보양식의 개념이 살짝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이 보양, 뭐 보신 이런 거를 이제 영어 사전에 찾아보시면 약간 토닉, 뭐 이런 약간은 뜻이 다른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포토페라고 하는데요. 이제 포는 냄비라는 뜻이고요. 오프는 이제 불에라는 뜻입니다. 불에 올려놓은 냄비라서 이제 오래도록 끓인 국물 요리 스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포토프 얘기를 하기 전에 레스토랑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식당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레스토랑의 어원이 레스토레라고 하는 레스토레. 뭐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온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원기를 좀 다시 회복시켜주는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레스토랑에서 가장 먼저 팔았던 메뉴가 이제 수프라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포토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토페. 이거 드셔보셨어요? 포토페. 저는 별로 맛이 없던데. 여행지가 파리에 계셨죠? 저도 파리에서 1년 있었는데 이 브라스리라고 하나요? 약간 브라스리. 약간 좀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당에 가면은 이제 꼭 있는 메뉴인데 저희는 좀 갈비탕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비주얼도 사실은 뭐 좀 희구무레하고. 국물이 그러니까 탁하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걸쭉하게 진한 것도 아닌 아마 프랑스인의 감성에 어울리는 스튜 요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 베프 부르기뇽이 낫나요? 그죠? 부르고뉴 쪽에 부르고뉴의 레드 와인을 이용해서 소고기 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먹는 보통 찜 같은 거랑 약간 색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좀 뭔가 좀 원기 부족하다. 그래서 전 주로 이제 그걸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단백인 소고기를 찾아 먹을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에서는 포토페가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갈비찜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베프 부르기뇽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베프 부르기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레드 와인을 이용해서 조리는 스튜인데요. 상상하시면은 우리나라의 갈비찜에서 단맛을 좀 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상상하기가 쉬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근데 독일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뭐 보양식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독일 하면은 아무래도 맥주와 소세지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독일의 한 지역에서는요. 북부 지방에서는 장어 요리를 먹습니다. 장어 요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반드시 보양식으로만을 먹는 것은 아닌데요. 그쪽에서 이 장어를 초록색 허브들을 잔뜩 이용해서 스튜처럼 먹습니다. 아하. 초록색 허브를 잔뜩 집어넣고. 그 약간 한국 입장에서는 구이로 익숙한데 이쪽에서는 약간 하얗고 초록색의 걸쭉한 양념이 버무려져서 스튜로 먹는 알주페라는 독일의 음식이 있는데요. 알이라는 것이 영어도 비슷하죠. 일이라고 하나요? 장어를 뜻하는 단어고요. 주페는 수프. 그러니까 장어 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어 수프.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어가 잡히는 곳에서는 장어가 워낙 고단백, 그다음에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 힘이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챙겨 먹는 재료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보양식. 그렇습니다. 자, 또 소개해 주실 보양식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이번에 또 저도 낯선 지역으로 가는데요. 망로바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망로바? 못 들어봤죠. 굉장히 낯설어요. 요르단과 아랍 지역에서 즐겨 먹는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체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이제 양고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그 지역의 음식인데요. 양고기요? 아무래도 아랍 지역이니까. 이제 아까 염소도 나오고 이제 양고기. 사실 저희도
보양식 하면 양고기 챙겨 먹죠. 양꼬치 먹으러 가자, 양갈비 먹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아랍 사람들이 힘이 되게 세다 할 때 그 이유로 뭐 양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지 몽골식으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 그래서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의 어깨살하고 쌀 그리고 가지 많이 먹죠, 그쪽에서. 향신료를 넣어서 이제 냄새를 잡은 다음에 막로바라는 것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그 지역의 운동 선수들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요르단과 아랍 지역에서 즐겨 먹는 보양식 막로바입니다. 막로바. 네. 그럼 저 이집트 쪽에서도 뭐 좀 있는 걸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염소는 약으로 먹기도 했고요. 양은 꼬치로 많이 먹었죠. 이 재료는 많이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 하맘 마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맘 마슈이. 네. 아랍어로 하맘이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마슈이가 구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운 비둘기인 거죠. 비둘기를 구워 먹는다고요? 네. 비둘기 드셔보셨습니까? 아이, 그럴 리가 없죠. 비둘기, 이게, 제가 이것을 마카오 취재 가가지고 한번 먹긴 했어요. 마카오에서요? 오리 좋아하시는지요? 뭐 오리가 맛있죠. 네, 오리인데 이제 닭보다는 냄새가 살짝 있잖아요. 그거에 한 10배 정도 내는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까? 비둘기에서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를 이집트 쪽에서는 즐겨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워서 보양식으로 먹는다고 해요. 향신료를 바른 다음에 석쇠에 구워서 석쇠에서 나는 그 불향이 비둘기의 냄새를 살짝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까지 통째로 구워서 즐겨 먹는 이집트의 보양식 하맘 마슈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복, 을지나 중복으로 가고 있는 오늘 보양식 얘기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이라는 말씀 꼭 부탁드리고요. 저 황보선은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공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